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시진핑 180조. 오늘은 중국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규모는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180조 원이 넘는데요.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박사님께서 여러 차례 짚어주셨듯이 이 정부 부채 리스크가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중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아주 통 큰 투자, 성부수를 던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조 위안의 아주 거대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17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쏟아 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에 보도인데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 블룸버그의 1조 위안 국채 발행 보도가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시도 지난주 주말부터 상당히 좀 크게 어떤 흥분하는 대규모 정부 재정 부양책이 온다라고 해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1조 위안이면 현재 우리 환율로 볼 때 우리 돈으로 약 180조가 좀 넘는 경우에 따라서는 190조로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의 채권이나 또 은행들의 그림자 채권 형태로 채권을 발행해 온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채권의 문제도 상당히 지금 안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국 중앙 정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서서 180조나 190조 원의 채권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은 사실 건국 이후 처음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장기 국채 발행 규모가 이번에 발행하겠다고 하는 190조에 비하면은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 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돈이 나오는데, 자, 이거 특히 주목할 것은 이게 초장기 국채 형태로 나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국채는 3년물 또는 10년물 이런 게 주류를 이루는데요. 이번에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이 국채는 40년물, 50년물 이렇게 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40년짜리, 50년짜리 발행이 되면 단기적으로 이 중국 정부의 부채에 주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갚아야 될 돈이 아니라 굉장히 롱텀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이걸 거꾸로 보면 앞으로 중국 경제가 두고두고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중국 재정의 부담은 후세까지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렇게 통 큰 투자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인식 속에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듯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국채 발행으로 모아지는 돈으로 어디다 쓰느냐? 현재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3분의 1 정도는 부동산 위기로 촉발된 소비 부진, 또 부동산 회사의 부도를 막아주는 구조조정 자금으로 3분의 1을 집중적으로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당면한 현안을 한번 이 재정 폭탄으로 돈을 쏟아 부음으로써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동안은 중국 경제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성장률도 5% 선에서 간당간당한 수준인데 또
부동산발 위기가 과연 경기 침체로 중국 경제가 디플레로 간다 이런 우려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180조의 재정 이 퍼붓기가 이런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큰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로 인해서 몇 가지 부작용도 있죠.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중국의 국가 부채가 계속 많아지면 결국 국가의 중국 신용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외자 조달의 길이 막히는 이런 어떤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고착화되고 특히 중국 위안화 가치가 상당 기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원화에도 원화 환율을 높이는 우리나라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동시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단 폭격을 하는 것은 당면한 위기를 막아보자라는 이런 중국 정부,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도가 상당히 실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투입이 돼서 경제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느냐라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로서는 국채까지 동원한 중국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일 수도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좀 비장한 그런 분위기도 느껴지는데 잘 활용만 한다면 경기를 살려내는 그런 어떤 도화선 역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될지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당장은 뭐 리스크를 우려하기보다는 특단의 대책이 나왔으니까 그 기대를 좀 해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포효하는 야옹이. 자, 이게 뭐냐면요. 미국 SNS에서 3년 전에 밈 주식 열풍을 일으켰던 그 아이디입니다. 포효하는 야옹이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게임스탑이랄지 AMC랄지 뭐 레딧 뭐 이런 부분들 주식들이 굉장히 폭등을 했었는데요. 이 포효하는 야옹이가 밤사이에 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게임스탑이 7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자, 열풍이 다시 재현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밈 주시라고 있습니다. 이 밈 주시라는 것은요. 회사의 실적이나 거시경제 지표하고는 관계없이 인기도에 따라서 스타들이 몰려서 투자한다 그러면 같이 투자하고 빠지면 같이 투자하는 이런 양상인데요. 네. 이게 3년 전에도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3년 전에도 대단한 선풍을 이루었죠. 네. 그런데 이 밈 주식을 이끄는 그 주역 이 키스길이라는 인물인데요. 지금 그래픽 CG로 얼굴이 나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저분의 그 포탈에서의 이 닉네임이 로링 키티. 우리말로 번역하면 포효하는 고양이. 근데 고양이를 캣이 아니라 키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야옹이 정도 귀여운 고양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동안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온 시점이 아주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상징적인 지금 의미가 있어요. 최근에 이 밈 주식, 그러니까 인기도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내리고 했던 이 밈 주식, 게임스탑이라든지 AMC에 엄청난 공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없는 주식을 미리 팔아서 나중에 메꾸는 이것은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일확천금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바로 이 시기에 들어왔다. 이 얘기는 공매도와의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밈 주식 분위기가 다시 살아난다면 공매도 들어온 사람들은 오히려 큰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밈의 선풍을 일으켜 보겠다 이런데 지금 이 포탈의 모습을 살짝 드러낸 것만으로도 게임스탑 주가가 한때 10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많이 기다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아무리 포효하는 야옹이라 하더라도 뭐 야옹이가 아니라 호랑이라 하더라도 이 어떤 밈의 스타가 돌아왔을 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것은 분위주의 여건이 성숙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분위기 여건이라는 게 바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 이런 어떤 시장의 분위기, 또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는 무언가 좀 똑같은 소식이라도 좋은 소식에 무게를 둬서 그것을 호재로 만들어서 주가 폭등을 일으키고 싶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시가 굉장히 과열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면에서 이것이 과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냐, 아니면 또 한 번의 밈 거품의 시작이냐, 네. 이것은 뭐 단정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의 시각도 반씩 지금 엇갈리는데요. 특히 밈 주식, 한때 400%까지 오르고 했던 주식 지금 최저가에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가 과연 언제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효하는 야옹이가 돌아오긴 했지만 과거와 같은 패턴이 그대로 반복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시 열풍 속에서는 그 공매도 세력을 이겼잖아요, 개미지들이. 근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때도 공매수 세력을 이겼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다시 주가가 폭락해서 네. 같이 따라 들어갔던 많은 이 후발 팔로우들은 엄청나게 또 패가망신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들끓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바이든 자충수. 자, 미국 정부가 조만간 대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중국이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고, 또 결과적으로 보복에 나서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뜨거운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밤사이에 나온 이 경합주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6군데 중에 5곳에서 지금 압승인데요. 미국 선거 50개 주가 있습니다만은 승자 독식의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사실 당락에는 다른 주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네. 그 경합주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것은 바이든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미시간 대학이 공동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요, 현재 미국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물가고, 그 관점에서 바이든의 경제에 대해서 실망한다. 여론이 지금 유권자의 58%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를 잘하고 있어 경제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게 28%에 불과하고, 지금 그 지지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라는 얘기가 있는데, 경제 부분에서 오히려 트럼프가 압승하고 바이든이 밀리고 있다.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 기업 유치했다, 나 경제 잘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당장은 지금 물가 폭등 앞에서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고찰해 볼 때요, 물가가 올라가면 지도자, 리더십에 대해서 좋아하는 유권자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실패했다, 그리고 자충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금리 인하를 하지도 않을 금리 인하를 먼저 할 것처럼 계속 펌프질을 함으로써 물가가 내려갈 때 탄력을 받고 완전히 내려가지 못하도록 다시 올라오게 한 게 사실 또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이기도 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자충수였다. 근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향한 관세 정책도 과연 그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다가가겠느냐. 사실 관세, 전기차 관세라는 게요. 현재 중국 전기차 수입도 하지 않고 있어요, 거의. 그런데 관세를 때려봤자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네. 하나의 쇼다. 오히려 중국의 반발만 야기해서 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러는데 그야말로 물가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결국은 뭐 내 삶이 편해야 또 지지율도 올라가는 거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올리브유 물가 폭탄. 국내 소비자들의 삶은 좀 계속해서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식품업체들이 올리브유 가격을 30%나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주요 생산국의 이상기후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관련 물가들 또 줄줄이 오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먹거리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고통은 뭐 갈수록 증폭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간신히 잡아놨던 물가 안정 기조도 흔들흔들 거립니다. 30%씩 올려버리면요. 여기에 생존하기가 중산층들, 서민층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올리브유인데요. 지금 사과, 귤, 배, 그다음에 김, 채소류 뭐 돌고 돌아서 이제는 올리브유까지입니다. 자, 이게 물론 지중해 지역에서 이 가뭄에 의해서 스페인 등에서 생산이 안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거 과연 물가가 원자재가 떨어졌을 때 우리 식품업체들은 물가를 얼마나 내렸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원가 오른다고 무조건 이렇게 반영하는 거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중해 지방에서의 올리브유는요. 올리브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아테네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스 문화의 핵심. 자,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아테네가 왜 아테네가 됐느냐. 아테네 신을 수호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거든요. 원래 아테네는 만들어질 때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포세이돈 신과 아테네 신이 같이 경쟁해가지고 내가 수호신 되겠다 해서 제우스 신한테 가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나도 조정을 못하겠다. 너희들이 가서 국민들하고 직접 호소하라 이럴 때 포세이돈,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우물을 터뜨려가지고 물을 줍니다. 그런데 아테네 신은 올리브유 나무를 갖다 심는 것. 그것이 지중해 올리브의 역사예요. 아테네 시민들은 올리브유를 택합니다. 그만큼 올리브유에 대한 지중해 사람들의 애정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폭탄을 우리 식품업체들이 그것을 또 걸러내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물가 폭탄이 참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해임. 갈등이 봉합된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다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얘기인데요. 지금 장차남이 이끄는 이사회가 어머니를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오늘 이사회를 소집을 했는데요. 해임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결국 표 대결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한미약품은 임성기라는 분, 종로사가에서 약국 하시던 분이 그 성병의 특효약을 개발하면서 한국 의학사에 한 획을 그었는데요. 이 상속 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서 그동안에 뭐 이 모녀의 난, 남매의 난 계속해서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차남인 임종훈 대표가 오늘 어머니를 해임한다. 이 참 가정의 달, 어머니의 날 끼어 있는 해에 어머니 날 선물로서는 좀 너무 좀 자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경영권 앞에서는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다. 이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네이버 사건 50대 50으로 해놓고 손정희 회장과 이해전 회장이 정말 화합을 잘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 그거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것이냐. 아울러서 임성기 회장 약은 잘 개발했지만 후계 구도를 해놓지 않고 갑자기 감으로써 결국 자신의 유산을 이렇게 스스로
어떤 손상을 저는 그런 면에서 창업도 중요하지만 수성과 후계도 참 중요하다. 그런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사회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